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목덜미를 파고드는 섬뜩한 전율에 김명진 진밍재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렸는데 시야를 가득 메운 것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라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그보다 더 시리도록 차가운 여인들의 눈빛이었다. 소금기에 절어 따갑게 쓰라린 피부와 온몸을 짓누르는 탈진감 속에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직감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곳에는 기이하게도 남자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오직 수십 명의 여인들이 각기 다른 형상의 창과 칼을 겨눈 채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귓가에는 파도가 모래톱을 때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평화로운 바다의 노래가 아니라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소름 끼치는 소음처럼 들려와 명진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고운 백사장임을 깨달았으나 그 백사장은 단순한 모래밭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뼈가 갈려 만들어진 듯 창백하고 기묘한 빛을 띠고 있어 이곳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아닐까 하는 망상마저 들게 했다. 명진의 목을 겨누고 있는 창끝은 서슬이 퍼런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을 쥐고 있는 여인의 손은 백옥처럼 희었으나 그 악력은 장정 못지않게 강인해 보였으니 그는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곳이 어디란 말인가? 내 정령 황천길을 건너온 것인가? 명진의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오자 그를 둘러싼 여인들 사이에서 미묘한 동요가 일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처음 들은 짐승들의 반응처럼 낯설고도 위험한 기류를 품고 있었다. 그 순간 명진의 뇌리에 지난밤의 악몽 같았던 기억들이 폭풍우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조선의 국서를 받들고 떠난 사신단의 배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거대한 태풍을 만났고 집채만 한 파도가 뱃머리를 강타할 때마다 들려오던 선원들의 비명과 나무 판자가 찢겨나가는 굉음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고막을 어지럽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료들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쳤으나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무력하여 결국 그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고 폐부로 밀려드는 짠물의 숨이 막혀오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고 이 낯선 땅에 눈을 뜨게 되었단 말인가. 명진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려 했으나 그보다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 그의 턱 밑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오며 움직임을 봉쇄했다. 여인들의 복식은 조선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얇고 투명한 비단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천상의 선녀처럼 옷자락이 휘날렸으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괴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은장도 대신 짐승의 뼈로 만든 단검이 매달려 있었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깃털 장식이 꽂혀 있어 야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우두머리로 보이는 여인이 명진에게 다가왔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짙은 호박색을 띠고 있어 마치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마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명진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일으키며 입을 열지 않고 오로지 눈빛만으로 그를 제압했는데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명진은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사내다. 살아있는 사내야.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보다는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과 굶주림이 배어 있어 명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명진은 문득 어린 시절 서책에서 읽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동해 먼 바다 끝 뱃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여인들만의 나라.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그 금단의 땅. 바로 여인국 유랭곡의 전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내가 그 전설 속의 마굴에 발을 들인 것이란 말인가. 명진이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의 풍경은 실로 기이하기 짝이 없었는데 백사장 뒤로 펼쳐진 숲은 온통 보랏빛 잎사귀를 가진 나무들로 우거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은 요염한 붉은색을 띠며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은 바로 소리의 부재였다. 울창한 숲이라면 응당 들려야 할 산새들의 지저김이나 벌레 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생명이 넘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명진은 자신이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라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여인들은 명진의 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결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밧줄은 일반적인 삼배가 아니라 덩굴 식물의 줄기처럼 질기고 끈적거리는 촉감을 가지고 있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이 상당했다. 이보시오. 나는 조선국에서 온 선비 김명진이라 하오 풍랑을 만나 이곳에 표류하게 되었으니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오. 명진은 체면을 불구하고 목청을 높여 외쳤으나 여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알 수 없는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다. 그들이 명진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서자 콧속을 파고드는 향기는 더욱 짙어져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었는데 이 향기는 단순한 꽃내음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미향미샹과도 같았다. 숲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바닥에는 이끼가 두껍게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았기에 명진은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습하고 무거워졌으며 나무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기암괴석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아냈다. 명진의 머릿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노모와 정혼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과거 급제 후 청운의 꿈을 품고 떠났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비통한 심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대로 이름 모를 이국 땅에서 객사가 되어 원혼이 될 수는 없다. 그는 이를 악물며 흐트러지는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다. 선비로서의 기계와 자존심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사서삼경 속의 가르침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함 그 자체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울창한 숲이 거치고 눈앞에 거대한 성벽이 나타났는데 그 성벽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짐승의 뼈와 조개 껍데기를 엮어 만든 듯 하얗고 날카로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성문 앞에는 십수명의 무장한 여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그들은 명진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창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 환호성은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사냥에 성공한 부족이 전리품을 확인하며 지르는 광기 어린 외침에 가까웠다. 명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욕망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선 마치 굶주린 늑대 무리가 살진 양을 바라볼 때 드러내는 원초적인 탐욕이었다.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으로 펼쳐진 광경은 명진의 두 눈을 의심케 만들었다. 밖에서 보았던 원시적인 숲과는 달리 성 안은 화려한 누각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수로가 어우러진 그야말로 무릉도원을 연상케 하는 별천지였기 때문이었다. 길바닥은 매끄러운 옥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곳곳에 세워진 분수에서는 맑은 물이 뿜어져 나와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위화감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거리에는 오로지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만이 가득할 뿐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노인의 기침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이곳은 늙음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혹은 허용되지 않는 불사의 낙원처럼 보였으나 명진의 예리한 직감은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부패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길가의 여인들은 끌려가는 명진을 보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대담하게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몸을 훑어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손길은 차갑고 축축하여 닿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새로운 종자가 들어왔군요. 이번에는 꽤나 튼튼해 보여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고받는 말들은 명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 종자라니 얼마나 버티냐니. 이것은 인간을 대하는 언사가 아니라 가축이나 소모품을 대하는 태도임이 분명했다. 명진은 끓어오르는 모멸감과 공포를 억누르며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비록 포로의 신세가 되었을지언정 조선 선비의 긍지마저 저들에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이다. 그때 군중을 가르고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다가왔는데 4명의 건장한 여인들이 메고 있는 그 가마는 황금과 붉은 비단으로 치장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가마가 멈추고 주렴이 거치자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제껏 본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압도적인 미모와 기품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천년 묵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이 기이한 왕국의 지배자 여왕이었다. 여왕은 명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붉은 입술을 열어 나지막이 말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진상품이로구나. 바다신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명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진상품이라는 단어는 명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며 앞으로 닥쳐올 운명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아니 죽음보다 더한 치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왕의 손짓 하나에 명진을 둘러싼 병사들은 그를 더욱 거칠게 몰아세우며 성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다는 감로궁 깐루균으로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명진이 끌려간 곳은 감로궁의 한 별채였는데 그곳은 감옥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침소에 가까웠다. 바닥에는 최고급 양털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명화들이 걸려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창문과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밖에서는 철통 같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씻고 정갈이 하여라. 오늘 밤 여왕 폐하께서 친히 너를 맞이하실 것이다. 병사들은 명진의 결박을 풀어주며 차가운 명령을 남기고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명진은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대가가 고작 여인들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란 말인가. 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이 나를 살려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는 방안을 서성이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방구석의 병풍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명진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한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달리 화려한 옷이 아닌 남루한 시녀 복장을 하고 있었고 입을 벙긋거렸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명진이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다가가자 소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명진의 손에 쥐어주고는 쥐구멍 같은 비밀 통로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붉은 피 혹은 붉은 염료로 급하게 쓴 듯한 서툰 한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먹지 마시오. 마시지 마시오. 잠들지 마시오. 이곳은 지옥입니다. 명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탁자 위에 차려진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술, 그리고 방 안 가득 퍼져 있는 달콤한 향기.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숨을 참으며 창가로 다가가 틈새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려 애썼다. 그 소녀는 누구인가? 왜 나를 도와주는가?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수만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밖에서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은 마치 이 섬 전체가 피에 젖어 들어가는 듯한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명진은 옷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난파된 배에서 유일하게 건진 부러진 붓대를 꽉 쥐었다. 이것이 비록 칼은 아니지만 선비의 붓은 때로는 칼보다 강한 법. 그는 살아서 이 섬을 나가리라. 그리고 이 저주받은 섬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리라. 굳게 다짐하며 다가오는 어둠을 쏘아보았다. 밤이 오고 있었다. 목숨을 건 길고도 긴 밤이. 화려하게 차려진 진수성찬 전시호 성처 앞에서도 김명진의 목구멍은 마치 모래를 삼킨 듯 까끌까끌하여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 힘들었으니 눈앞의 산의 진미는 굶주린 배를 채워줄 양식이 아니라 사형수에게 베풀어지는 마지막 만찬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달콤한 과일 향이 코를 찔러왔지만 그는 아까 그 소녀가 쥐어준 쪽지의 경고를 떠올리며 허벅지를 꼬집어 솟구치는 식욕을 억지로 눌러 참았다.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 짧은 문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명줄과도 같은 절박한 호소였음을 직감한 명진은 젓가락을 드는 심행을 하며 소매 안으로 음식을 몰래 감추거나 바닥의 틈새로 술을 쏟아버리는 기질을 발휘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향냄새는 처음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사지의 힘을 빼앗아가는 사악한 기운을 품고 있었기에 그는 옷깃으로 코를 막고 얕은 숨을 쉬며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10여 명의 시녀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손에 비단 수건과 향유가 담긴 그릇, 그리고
갈아입을 의복을 들고 있었으며 하나같이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앳되고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귀한 손님 여왕 폐하를 아련하기 전에 목욕제게 무유자이제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시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으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경심보다는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명진은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 스스로 씻을 테니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으나 여인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애워싸고 억지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조선의 법도와 예의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명진은 반항하려 했으나 향냄새에 취한 탓인지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결국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이 담기자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몰려왔지만 시녀들이 그의 몸에 바르는 향유의 냄새가 방 안의 향냄새와 섞여 더욱 기괴한 흥분감을 불러일으키자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정신을 바짝 차렸다. 목욕을 마친 후 명진은 속이 비치는 얇은 비단옷 하나만을 걸친 채 침상에 앉혀졌는데 이는 사내의 복장이 아니라 마치 규방의 여인이 입을 법한 요염한 차림새였기에 굴욕감에 치가 떨렸다. 시녀들이 물러가고 다시 혼자가 된 명진은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달빛 아래 드러난 궁궐의 정원은 낮보다 더욱 기이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궁궐을 오가는 수백 명의 여인들 중 허리가 굽은 노파나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로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가장 꽃다운 나이의 여인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자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방증이었다.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하늘의 이치거늘 어찌 이곳에는 늙음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혹시 저들이 불로장생의 비법이라도 알고 있는 신선들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 서린 탐욕과 살기는 신선의 것이라기보다는 요괴의 그것에 가까웠기에 명진의 의구심은 공포로 변해갔다. 그때 문이 살며시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바로 아까 쪽지를 전해주었던 그 벙어리 소녀였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더니 쟁반에 담아온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명진에게 다급한 손짓을 보냈다. 명진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자 소녀는 입모양으로 천비텐비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가슴에 품고 있던 작은 향낭을 꺼내 명진의 코에 갖다 대었다. 그 향낭에서는 박하와 쑥을 섞은 듯한 강렬하고 싸한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명진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몽롱한 안개가 걷히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천비는 명진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필체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 방 안의 향로는 몽혼향, 뭉혼향입니다. 사내의 양기를 흐트리고 의지를 꺾어 노예로 만드는 독입니다. 숨을 참으셔야 합니다. 명진은 그제야 자신이 왜 그리도 무기력했는지 깨닫고 급히 향로를 꺼버리려 했으나 천비가 황급히 그를 말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향이 꺼지면 감시자들이 눈치챌 것이라는 뜻이었다. 천비는 다시 명진의 손바닥에 글을 써내려갔다. 이곳의 여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었으나 괴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남자의 정기증치를 탐합니다. 오늘 밤 여왕이 오시면 당신은 그녀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명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렇다면 내게 살 길은 없는 것이냐.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 천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명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글을 썼다. 여왕은 자시 즈쥐 밤 11시 1시에 옵니다. 그때까지 취한 척 잠든 척 기다리십시오. 여왕이 방심한 틈을 타 뒤쪽 대나무 숲으로 도망치면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천비는 인기척이 들리자 황급히 향낭을 명진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쥐죽은 듯이 시녀의 모습으로 돌아가 방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명진은 천비가 준 향낭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침상에 누워 흐트러진 척 연기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밤은 깊어만 가고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명진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와 공명하는 듯했다. 명진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온 신경은 곤두세워져 있었기에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 하나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자의 호연지기 허란지치를 암송하며 공포를 떨쳐내려 애썼으나 낯선 여인국 뉴렌곡의 심장부, 그것도 자신의 정기를 노리는 포식자의 속을 한가운데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방 안의 몽혼향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천비가 준 향낭 덕분에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향낭의 효력도 영원하지 않을 터 명진은 다가올 결전의 순간을 위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호흡을 조절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과연 그 소녀 천비는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혹시 이것 또한 나를 방심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계략은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겨있던 깊은 슬픔과 진정성은 거짓으로 꾸며내기 힘든 것이었다. 드디어 자시가 가까워오자 복도 끝에서부터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벅, 다벅, 다벅. 그 소리는 비단신을 신은 여인의 발걸음치고는 지나치게 무겁고 위압적이어서 듣는 이의 심장을 조여오게 만들었다. 문 밖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시녀들의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폐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약 기운이 돌아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물러가라. 오늘은 내 친히 이 아이의 맛을 볼 것이다. 여왕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교태가 흘러넘쳤으나 그 속에 숨겨진 살인은 명진의 살켓을 파고들었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여왕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실눈을 뜨고 훔쳐본 그녀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요염하고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붉은 비단 가운을 걸치고 있었는데 풀어헤친 옷깃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밀랍처럼 창백했고 손에는 날카로운 은침, 닌즌이 들려 있었다. 여왕은 침상에 누워있는 명진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톱은 맹수의 발톱처럼 길게 자라 있었다. 가엾은 것. 고향 생각이 나느냐? 걱정 말거라. 이제 곧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쾌락 속에 잠들게 될 테니. 그녀는 명진의 귓가에 속삭이며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 순간 명진은 여왕의 눈동자가 인간의 것이 아닌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눈동자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여왕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여왕이 명진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려는 찰나 그녀의 품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두개골로 만든 작은 장신구였다. 명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그는 천비가 준 향낭을 입에 물고 온몸의 기력을 짜내어 여왕의 명치를 향해 주먹을 날릴 준비를 했다. 이 섬의 비밀이 무엇이든 나는 결코 너희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명진은 속으로 절규하며 눈을 부릅떴다. 여왕의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피냄새가 명진의 후각을 마비시켰다. 몽혼향에 취해 흐물거려야 할 사내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것을 본 여왕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는 순간 명진은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촛대를 움켜쥐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짧은 정적, 그리고 생사를 건 격돌이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김명진이 움켜쥔 붓새 촛대가 허공을 가르며 묵직한 파공성을 내는 순간 여왕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고개를 뒤로 젖혔으나 촛대의 끝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생채기를 내고 말았다. 그 악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흡사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비명이 방안을 울렸고 그 충격으로 여왕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명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 화로를 엎어버렸다. 시뻘건 숯덩이들이 바닥의 양털 카펫 위로 쏟아지며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방 안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잡아라. 저 건방진 수컷을 당장 찢어 죽여라. 여왕이 도끼를 품은 눈으로 고함을 치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무사들이 들이닥치려 했으나 불길이 문 앞을 가로막아 그들은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명진은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반대편 창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창틀이 부서지며 그의 팔뚝에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 박혔으나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명진이 정원 바닥을 구르며 착지하자마자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어 덤불 속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으니 바로 천비였다. 그녀는 명진의 입을 틀어막고 손가락으로 담장 밑에 개구멍을 가리켰는데 그곳은 잡초와 덩굴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결코 찾을 수 없는 은밀한 통로였다. 궁궐 안에서는 불이야 하는 외침과 함께 병사들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횃불의 불빛이 이리저리 춤을 추며 도망자를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진흙바닥을 기어 개구멍을 통과한 뒤 숨을 헐떡이며 뒷산으로 이어진 대나무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대나무 숲은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여 음산하기 짝이 없었는데 밤이 되자 대나무들이 바람에 서로 부딪히며 내는 탁탁 소리가 마치 귀신의 이빨이 딱딱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와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천비는 익숙한 듯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으나 그녀의 등 또한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고 명진은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그녀의 뒤를 필사적으로 따랐다. 얼마나 달렸을까? 산 중턱에 이르자 숲이 갑자기 끊기고 눈앞에 기이한 호수가 나타났는데 그 물빛은 달빛을 받아 시퍼런 비취색 페이최서로 빛나고 있었으나 맑고 투명하기보다는 끈적하고 탁한 느낌을 주었다. 호수 위에는 푸르스름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꽃내음이 섞인 역겨운 악취가 풍겨왔다. 이곳이 바로 금단 진단의 구역, 비취호, 페이최후였다. 천비는 호수 가장자리에 멈춰서서 명진을 돌아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모래밭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저 물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곳이 바로 우리 왕국의 젊음이 솟아나는 샘이자 당신들이 묻히는 무덤입니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호숫가로 다가가 수면을 내려다보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물 밑바닥에 하얗게 깔려있는 것들의 정체를 알아차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것은 돌이나 모래가 아니었다. 호수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수백 아니 수천 구에 달하는 인간의 백골 발구들이었다. 두개골의 텅 빈 눈구멍들이 일제히 수면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듯한 그 처참한 광경에 명진은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을 느꼈다. 뼈들은 마치 거대한 탑을 쌓듯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붉은색 수초들이 자라나 뼈를 휘감고 있었는데 그 수초들은 마치 뼈에 남은 마지막 진액까지 빨아먹으려는 기생충처럼 보였다. 이것이 정령 사람의 짓이란 말인가? 명진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천비는 다시 바닥에 글을 써내려갔다. 이 호수의 물은 저주받은 약물입니다. 여왕과 귀족들은 이 물에 목욕하고 이것을 마심으로써 늙지 않는 육신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기 연치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내를 제물로 바쳐 그 피와 전기를 호수에 섞어야만 약효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명진은 그제야 왜 이 섬에 노인과 아이가 없는지, 왜 여인들만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끔찍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조화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갈아 넣어 빚어낸 흉물스러운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때 천비가 주머니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어 호수 위로 던졌는데 그것은 남자의 것이 분명한 투박한 목각 인형이 달린 놀이개였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명진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그녀가 사랑했던 정인 직른 혹은 가족의 유품임을 알 수 있었다. 천비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글을 썼다. 제 오라버니도 3년 전 풍랑을 만나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몰래 숨겨주려다 발각되어 혀가 잘리는 형벌을 받았고 오라버니는 저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저는 벙어리 흉내를 내며 복수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접한 명진의 가슴 속에서는 공포가 사라지고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천륜을 거스르는 악귀들을 처단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였다. 내 맹세코 그대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 끔찍한 고리를 끊어내겠소. 명진이 천비의 어깨를 잡으며 결연히 말하자 천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들은 무기도 없이 맨손이었고 상대는 수백의 병사와 요사스러운 주술을 부리는 여왕이었다. 명진은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호수 뒤편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재단처럼 보이는 석조 구조물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곳은 어디요?
명진이 묻자 천비는 월광대月光타이라고 적었다.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대규모 제사가 열립니다. 그때 당신을 제물로 바쳐 호수에 던질 것입니다. 명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은 거의 꽉 차 있었고 그 옆으로 불길한 붉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명진은 과거 한양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별자리의 위치와 달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내일이 보름, 그리고 저 붉은 별이 달의 궤도에 들어서는 시기. 명진은 바닥에 나뭇가지로 천체도를 그리며 중얼거렸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소. 내일 밤 달이 붉게 물들고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월식 외sit 이 일어날 것이요. 당시 조선의 민가에서는 월식을 하늘의 개가 달을 삼키는 흉조로 여겨 두려워했는데 문명과 단절된 이 섬의 여인들에게는 더욱더 큰 공포로 다가올 것이 분명했다. 저들의 힘은 미신과 공포에서 나오는 법. 우리는 더 큰 공포로 저들을 제압해야 하오. 명진은 천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여왕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섬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대담한 계책이었다. 천비는 명진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지도를 꺼내어 펴보였는데 그것은 섬의 지하수로와 비밀 창고의 위치가 표시된 귀중한 자료였다. 우리가 살아서 나가려면 배가 필요하오. 항구에 정박된 배들은 감시가 심할 테니 다른 방법이 없겠소. 명진의 물음에 천비는 지도의 한 귀퉁이를 가리켰다. 섬의 뒤편 험한 암초지대에 버려진 낡은 쪽배가 하나 숨겨져 있다는 표시였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추격대가 비취호 근처까지 당도한 것이다. 여기 있으면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요. 움직여야 하오. 명진과 천비는 뼈 무덤에 끔찍한 잔상을 뒤로하고 절벽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명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천비의 눈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 밤 저 달이 사라지는 순간 이 섬의 저주도 함께 사라지게 하리라. 사방을 포위해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숲속의 나무들은 마치 그들의 운명을 경고하듯 기괴한 비명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오직 하늘이 정해준 시간과 인간의 지혜, 그리고 두 사람의 용기만이 이 지옥을 탈출할 열쇠였다. 쫓기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이 내려앉은 절벽 위를 가득 메웠으나 김명진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긴 사람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횃불을 들고 옥죄어 오는 병사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천비템비를 바위 틈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으며 그는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반드시 살아남아 신호신호를 올리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고 그녀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자마자 보란듯이 숲 밖으로 걸어나가 추격대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켰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신성한 금역을 더럽히느냐. 병사들의 고함과 함께 거친 밧줄이 명진의 사지를 결박했고 억센 손길들이 그를 잡아채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으나 명진은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이끌려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형세를 취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섬의 가장 높은 곳,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월광대月光타였는데 그곳은 이미 수백 개의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기괴한 가면을 쓴 무녀들이 북소리에 맞춰 몸을 비틀며 춤을 추고 있어 마치 지옥의 연회장을 방불케 하는 광기가 흐르고 있었다. 제단 중앙에는 사람의 피를 머금어 검붉게 변해버린 거대한 흑요석 받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들이 주문을 외우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약물에 취한 듯 몽롱하면서도 살기, 어린 광채를 띠고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명진이 제단 위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지자 군중 속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피냄새를 맡은 야수들의 포효에 가까웠다. 차가운 흑요석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들어와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으나 명진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으나 그 빛은 어딘가 모르게 창백하고 핏기 어린 기운을 머금고 있어 다가올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는 듯했다.
어리석은 수컷이 제 발로 죽음의 아가리에 들어왔구나. 비단자락 끌리는 소리와 함께 여왕이 제단 위로 올라왔는데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기괴한 의복을 걸치고 있었다. 붉은 깃털로 장식된 왕관을 쓰고 온몸에는 사람의 뼈를 깎아 만든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았으며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흑요석 단검을 쥐고 있었다. 여왕이 단검을 높이 치켜들자 북소리가 멈추고 주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는데 오직 바람소리와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자매들이여, 보라. 오늘 밤 위대한 달의 여신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젊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싱싱한 재물을 보내주셨도다. 이자의 뜨거운 피가 비치오에 흘러들면 우리의 그리가 재물로는 가난다니에 아름다움은 천년을 이어갈 것이다. 여왕의 선동에 군중들은 미친 듯이 발을 구르며 괴성을 질러댔다. 명진은 묶인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왔으나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조소 저샤를 머금고 여왕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가소롭구나. 썩어 문드러질 육신 하나 보전하겠다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산 사람을 잡아먹는 요물들이 감히 신성한 달의 이름을 들먹인단 말이냐. 명진의 쩌렁쩌렁한 일갈 이허, 이 재단 위에 울려 퍼지자 광기에 젖어있던 여인들이 순간 움찔하며 동요했다. 여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단검을 명진의 목에 들이댔다. 주둥이를 닥쳐라. 내 놈이 죽음이 두려워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당장 내 혀를 뽑아 제물로 바치리라. 그러나 명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목을 길게 빼며 소리쳤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지은 죄가 하늘에 닿아 오늘 밤 하늘이 노하여 달빛을 거두고 너희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라 생각하거든 지금 당장 하늘을 보라. 저 달이 너희의 추악한 죄상을 목격하고 핏빛으로 물들고 있지 않느냐. 명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기백이 서려 있어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밤하늘로 향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눈부시게 빛나던 보름달의 한쪽 귀퉁이가 마치 누군가가 베어문 듯 검게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저것이 무엇인가. 달이 먹히고 있다. 군중 속에서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월식, 윷셋이 시작된 것이다. 명진이 계산했던 천체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검은 그림자는 야금야금 달을 삼켜 들어갔고 세상은 서서히 기이한 붉은 어둠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다. 과학적 지식이 전무한 이 섬의 여인들에게 달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자 신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가면을 쓴 무녀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고 창을 든 병사들은 뒷걸음질 치며 서로 부딪혀 넘어졌다. 여왕 폐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늘이 노하신 겁니까? 곳곳에서 울음소리와 원성이 터져나오자 여왕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 역시 월식이라는 자연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명진의 저주가 실현되고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권력자의 본능으로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소리쳤다. 동요하지 마라. 이것은 요술이다. 저 사악한 놈이 부리는 흑마술이다. 어서 저놈의 심장을 꺼내 제단에 바쳐야 달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왕은 광기 어린 눈으로 단검을 치켜들고 명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성리싱을 잃은 그녀의 칼끝이 명진의 심장을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제단 아래쪽 숲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천비였다. 그녀가 명진이 시선을 끄는 동안 몰래 잠입하여 섬의 식량 창고와 무기구에 불을 지른 것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은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화마 호모는 하늘을 집어삼킨 그림자와 대조를 이루며 지옥도를 완성했다. 불이야, 곡식 창고에 불이 났다. 도망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 하늘에서는 달이 사라지고 땅에서는 불길이 치솟자 군중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아비규환에 대혼란이 벌어졌다. 여왕은 뒤를 돌아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왕국이 미신과 공포라는 모래성 위에 지어졌기에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명진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여왕이 주춤하는 사이
그는 미리 바위 모서리에 문질러 헐거워진 밧줄을 온 힘을 다해 끊어냈다.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결박이 풀리자 그는 잽싸게 몸을 날려 여왕의 손목을 걷어차고 단검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나뒹군 여왕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명진의 발목을 잡으려 했으나 명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일갈했다. 너의 젊음은 거짓이요. 너의 권력은 허상이다. 보라, 네가 그토록 멸시하던 늙음과 죽음이 이제 내 눈앞에 닥쳐왔다. 그때 불길에 놀란 병사들과 군중들이 출구 쪽으로 쇄도하며 제단 위로 밀려들었고 여왕은 그 인파에 밀려 처참하게 짓밟히기 시작했다. 비켜라. 내가 여왕이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그녀의 비명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아우성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절대 권력자의 말로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였다. 명진은 혼란스러운 인파를 해치고 제단 가장자리로 달려갔다. 붉은 화광호광이 넘실거리는 숲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천비였다. 그녀는 그 으름으로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짧지만 강렬한 눈빛을 교환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이 저주받은 섬을 탈출하는 것뿐이었다. 뛰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명진이 천비의 손을 낚아채며 외쳤다. 그들은 불타는 숲을 뒤로하고 절벽 아래 험난한 바위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하늘의 달은 완전히 가려져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그들의 앞길을 비추는 것은 등 뒤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업화교코와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망뿐이었다. 쫓아오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무너진 지휘체계 속에서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바위 투성이의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동안 명진의 옷은 찢어지고 살갗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저주다. 저주가 내렸다 라고 울부짖는 섬사람들의 비명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 비명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교향곡과도 같았다. 저 멀리 검은 바다 위로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 천비가 말했던 낡은 쪽배가 위태롭게 매여 있었다. 그것은 살 길이자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또 다른 관문일지도 몰랐다. 망망대해의 거친 파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거친 파도도 사람을 잡아먹는 이 지옥의 섬보다는 나으리라. 명진은 천비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하늘의 개가 달을 뱉어내고 다시 빛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이 섬을 벗어나야만 했다. 운명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거친 파도가 널빤지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쪽배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치기를 반복하니 김명진은 뱃전에 매달린 채 위장이 뒤집히는 듯한 멀미와 공포를 억누르며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섬 전체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붉은 화광호광은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며 바다 위로 긴 핏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마치 지옥의 입구가 열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조금만 더 가면 해류를 탈 수 있소. 명진은 갈라진 목소리로 외치며 뱃머리에 웅크리고 있는 천비를 바라보았으나 그녀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때 입은 부상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쌓인 도끼가 빠져나간 탓인지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옷소매 사이로 흘러내리는 검붉은 피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추격해오던 병사들의 아우성은 파도 소리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섬을 집어삼킨 화마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왕국을 잿더미로 만들며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명진은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저 끔찍한 연옥 랭곡에서 단 한 뼘이라도 더 멀어지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다. 이윽고 새벽이 밝아오자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으나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두 사람에게 태양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자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다. 식수 한 모금 더 약볕을 피할 그늘 한 점 없는 쪽배 위에서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져 흘러갔다. 명진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천비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나 그녀의 생명력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천비 낭자 정신 차리시오.
우리가 조선 땅을 밟으면 내 가장 먼저 당신을 명희에게 보일 것이오. 그리고 봄이 오면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게 해주리다. 명진은 횡설수설하며 희망 섞인 약속들을 쏟아냈지만 그것이 지켜질 수 없는 허망한 다짐임을 그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천비는 힘겹게 눈을 떠 명진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공포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고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평온하고 맑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명진의 뺨을 어루만졌는데 거칠고 투박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도 미약하여 명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자 손가락에 침을 묻혀 뱃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쓰인 그 짧은 한마디가 명진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녀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다. 사람으로 죽게 해줘. 그 문장을 끝으로 천비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고 얕게 이어지던 숨소리마저 멈추자 쪽배 위에는 파도 소리만이 남겨진 정막을 채웠다. 아, 아. 명진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통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는 천비의 식어가는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괴물들의 소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혀를 깨물고 벙어리가 되었던 여인, 자신을 희생하여 이름 모를 타국 사내를 살려낸 여인. 그녀는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다. 명진은 하늘을 원망하며 소리쳤으나 무심한 갈매기들만이 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 뿐이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명진은 탈진하여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는데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그의 눈앞에 자꾸만 천비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섬에서의 우울했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조선의 여인처럼 곱게 단장하고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요. 내 기꺼이 따르리다. 명진이 몽롱한 정신으로 바다로 뛰어들려던 찰나 귓가에 백고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이 저기 뭔가 떠있다 사람이다 거친 사투리가 섞인 뱃사람들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저승사자의 부름이 아니라 이승의 동아줄이었다. 명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흔들었고 곧이어 거친 손길들이 그를 쪽배에서 끌어올렸다. 그는 구조되는 순간까지도 천비의 시신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으나 기력이 다하여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뱃사람들은 쪽배에 남겨진 여인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껏 수의장을 치러주었다고 했다. 그녀는 비로소 그토록 원하던 자유로운 바다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한양의 김명진 본가 번자 마당에는 붉은 단풍이 지고 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으나 정작 명진은 웃음을 잃은 채 서재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종이가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겪었던 여인국에서의 끔찍한 기억을 기록한 초고 서거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붓을 놀렸다. 그 기괴한 섬의 위치, 늙지 않는 여인들의 비밀, 사람을 홀리는 향기, 그리고 비취호 아래 잠긴 수천 구의 백골들에 대해 낱낱이 기록했다. 이 기록을 조정에 바쳐 군사를 일으켜 그 섬을 토벌하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붓끝이 떨릴 때마다 천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그러나 탈고 퇴거를 마친 날 밤 명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화로 앞에 앉아 완성된 원고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과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섬뜩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는 법. 만약 늙지 않고 영원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그 섬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다투어 찾아가지 않겠는가? 권력자들은 군대를 보내 그 비법을 차지하려 들 것이고 상인들은 그 저주받은 물을 팔아치우려 혈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2, 제3의 여인국이 생겨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비극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명진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 섬의 진정한 공포는 요괴가 아니라 그 요괴를 만들어낸 영생, 용성에 대한 집착 그 자체였다.
그 비밀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금기진지였다. 천비낭자. 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 기억은 나만의 것으로 묻어두어야 하오. 명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원고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 속에 그것을 던져 넣었다. 종이가 불길에 휩싸이며 검은 재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명진은 마치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불꽃은 잠시 맹렬하게 타오르더니 이내 사그라들며 회색 재만을 남겼다. 그 섬의 존재도, 끔찍했던 사륙의 밤도, 그리고 가슴 시린 사랑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는 그날 밤처럼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으나 더 이상 핏빛이 아닌 은은한 은색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후 김명진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낙향하여 평생을 학문에만 매진하며 조용히 살았다고 한다. 그는 종종 바닷가에 나가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바다에서 잃어버린 젊은 날의 꿈을 그리워하는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바라본 것은 파도 너머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비극적이지만 가장 인간다웠던 한 여인의 영혼이었다. 훗날 그가 죽은 뒤 그의 유품 속에서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 바이지 한 권만이 발견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치매에 걸려 헛된 종이만 남겼다고 비웃었으나 개중에는 그 백지야말로 그가 세상에 남긴 가장 무겁고도 진실한 기록임을 알아보는 이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상에는 기록됨으로써 기억되는 역사가 있고 잊힘으로써 지켜지는 평화가 있는 법이니 김명진의 침묵은 바로 후자를 위한 숭고한 선택이었으리라.